사회문화비 17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대단원 4단원의 마지막 내용인 복지제도의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는 수업까지 1학기 2외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63쪽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복지제도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할 수 있다. 복지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여기 핵심 개념 아래쪽에 보면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있죠. 생산적 복지에 입각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반에서 선생님이 했었는데 생산적 복지에 따른 근로장려 세제라는 제도까지 오늘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63쪽에 나오는 복지제도의 한계입니다. 국가는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복지제도를 과도하게 시행하여 국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여기에서부터 줄을 한번 쳐볼게요. 자, 과도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복지에 의존하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거나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근로의욕이 저하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당연히 같이 떨어지겠죠.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복지제도의 확대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국가재정에 부담이 온다면 국가는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에게 세금을 통해서 충당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에게도 과도한 조세 징수로 이어져서 부담이 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조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투자와 생산이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을 선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까지 줄을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자료 속으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복지제도의 한계. 영국에서는 1979년 예산에서 교육, 의료, 사회보장, 주택 등의 복지 예산이 45.7%를 차지했다.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예전에 영국에서 한때 복지를 굉장히 확대해서 실시하던 때에는 복지 예산이 전체 45.7%까지 갔었다고 하네요. 자, 실업자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수혜자 급증, 결혼 및 가족제도의 약화에 따른 독신자와 독신부모의 증가 등이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보장제도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고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가져왔다. 사회복지 지출 급증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하면서 1973년에서 79년에는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3.8%에 달해 서방 7개 선진국 중 이탈리아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였다.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인데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때쯤에는 과도한 복지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이걸 복지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복지 지출을 위한 재정 부담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영국에서 근로자에 부과한 높은 조세 부담률과 사회보장 부담률로 사람들은 일할수록 더 손해라고 여기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하였다.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복지제도의 한계가 실제 영국의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사람들이 복지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부지런하고 성실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복지제도의 혜택을 당연하게 느끼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나아가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겼겠죠. 정부는 재정 부담이 커졌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조세를 국민에게 부과하려고 했을 거고 또 사람들은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일을 할수록 손해라고 여기면서 또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자발적 실업 증가, 조세 부담 가중에 따른 기업가 정신의 쇠퇴, 투자 의욕 감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도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복지 제도를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시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 페이지에 164쪽이죠. 164쪽의 복지 제도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는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산적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산적 복지에 동그라미 칠게요. 자, 아까 학습 목표 소개할 때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란 개념의 줄을 쳐보겠습니다. 복지제도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복지 축소에 따른 형평성 저하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복지제도이다. 여러분, 복지제도를 너무 과도하게 시행하면 당연히 국가 재정 부담과 국민의 조세 부담으로 이어지고 또 근로 의욕도 저하되면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를 무작정 축소하자면 다양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면서 형평성도 저하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지를 하긴 하되 우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고 또 근로의욕을 오히려 높이면서 할 수 있는 복지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등장한 것이 생산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복지라는 것은 복지랑 노동을 연계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 개념이 나와 있고 이거를 프린트에서도 선생님이랑 정리했었어요. 소외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노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이다. 자, 그래서 일할 능력이 있는데 복지제도의 혜택만 받으려고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이고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 의욕을 높여서 경제활동 이제 일석이조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하는 그런 복지제도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과 같이 제도를 정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이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등과 같이 일할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도 복지 혜택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일할 의지를 높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다양한 복지제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개개인들도 복지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조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보면 막대 그래프,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프랑스나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지금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유럽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고 북서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프랑스까지 굉장히 복지 지출의 비중이 높죠. 미국 같은 경우는 19.2%로 비중이 많이 떨어졌고 그보다 대한민국은 10.4%로 2015년 기준 복지 지출 비중이 큰 편은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자, 근로장려 세제라는 탐구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 세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 제도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로장려 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어서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 세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
총 급여액을 보고요. 그것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역시 간단히 얘기했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제도라고 했죠. 예전에는 총소득이 0원인 사람과 50만 원인 사람이 있었다면 빵원인 사람, 그냥 소득이 적은 사람을 단순하게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지원을 많이 해줬다면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다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없애고자 아예 일하지 않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근로장려 세제에서는 소득이 20만 원, 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라도 있는 사람을 지원 금액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할수록. 물론 저소득이라고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안에서는 아예 일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로장려 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있다. 줄을 쳐볼게요. 사람들이 근로하도록 유인한다 이런 거죠. 자, 이러한 근로 유인으로 근로 빈곤층이 극빈층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현금 급여를 제공해서 실질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어쨌든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이라는 현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겠죠. 이는 지금까지의 복지 제도와는 달리 근로와 연계된 소득 지원이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생산적 복지라는 이념에 부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여 단순한 소득 지원 효과 외에도 근로 의욕을 높이고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고요. 가로축에 보면 총 급여액, 1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총 급여액이 나오고 세로축에는 10,000원 단위의 근로장려금을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총 급여액이 커지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당연히 근로장려금이 더 높아지는 형태죠. 단독 가구를 봤을 때, 자, 600이라는 거는 지금 600만 원을 의미하는데요. 자, 아예 소득이 없을 때보다 600만 원일 때, 여기 지금 점을 봐서 이어보면 70만 원이라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예 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겠죠. 이 중간쯤에 한 300만 원 선을 우리가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300만 원일 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때요? 70만 원보다는 적은 수준의 근로장려금을 받겠죠. 그래서 아예 안 벌 때보다는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일 때 더 큰 근로장려금을 받고 총 급여액이 600만 원일 때는 더 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0에서 900만 원 총 급여액이 그 사이일 경우에는 똑같이 일정하게 여기 선까지는 70만 원을 받게 되고요. 총 급여액이 10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선까지는 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1300만 원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근로장려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이때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소득이 낮은 0원에서 600만 원 사이를 보면 오히려 소득이 커질수록 근로장려금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헛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또 경우가 다르겠죠. 이거는 단독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혼자서 버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에서는 헛벌이 가구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생활비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900만 원, 총 급여의 900만 원 수준까지는 여기 보면 0원에서 900만 원 수준까지는 계속 근로장려금이 오르고 있고요. 900만 원이 되면은 헛벌이 가구의 최대 근로장려금인
1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900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1200만 원까지는 헛벌이 가구의 경우 똑같이 170만 원을 받고요. 1200에서 21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헛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이 조금씩 감소하죠. 그리고 총 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 이상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벌이 가구의 그래프를 봤을 때도 사다리꼴에서 0원에서 900만 원이 소득일 때까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근로장려금이. 특히 저소득, 가장 저소득인 구간에서 아예 돈을 벌지 않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립하고 노동하려는 노력을 했을 때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장려금을 지원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 보면 0원에서 1000만 원 선까지 지금 보면 근로장려금이 계속 상승을 하고요. 1000만 원이 됐을 경우에 맞벌이 가구의 최대 근로장려금인 2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에서 여기 보면 1300만 원 선까지는 똑같이 210만 원이 지급되고 1300부터 2500만 원 총 급여액 선까지는 계속 근로장려금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점차 감소하다가 맞벌이 가구가 2,500 이상의 총 급여액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근로장려 세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지제도 혜택만 받고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국가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해석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천천히 그래프를 보면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